오늘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취임식장에 입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해서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취임식 현장을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함께 만드는 취임식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국회 정문에서 무대까지 180m 정도를 직접 걸으며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와 익명으로 매년 1억 원을 기부한 박무근 씨 등 국민 희망 대표로 선발된 20명이 윤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애 땐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 씨와 경찰과 군인, 소방관 대표 등 국민 영웅 4명이 맹세문을 낭독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반영해 취임 선서와 취임사는 중앙 무대보다 낮은 T자형 무대에서 이뤄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유명 인사 대신 청각장애인들의 수호 공연,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의 애국가 합창, 남성 합창단과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취임식에 초청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로 뒤 내빈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또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환송 순서가 다가오자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웃으면서 손을 마주잡았고 박 전 대통령과도 악수를 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취임식엔 한국전쟁 당시 북한 포로가 됐다 돌아온 참전 유공자 3명을 비롯해 해외 경축사절 300여 명에 일반 초청 국민들까지 모두 4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이어진 취임식이 끝난 뒤 공식 카퍼레이드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잠시 차량 위로 몸을 내밀어 시민들에게 손인사를 하며 용산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꾸려지면서 청와대는 오늘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경내는 그동안에도 조금씩 개방돼 왔지만 대통령 관저까지 전부 개방된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청와대 정문 개방! 무궁화와 봉황이 그려진 청와대 정문이 활짝 열립니다. 전면 개방은 74년 만입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1991년 15만 장의 푸른 기와를 얹어 전통 궁궐 양식으로 지었습니다. 남산까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국빈 환영 행사를 치르던 대정원에선 종묘 재래약 보존회의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거닐며 뜻깊은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너무 좋아요. 당첨되기도 되게 어렵다고 막 그러던데. 손주가 됐어요. 손주들하고 저기 같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본관에서 5분 남짓 걸어가면 대통령 관저가 나옵니다. 정문 현판에 적힌 인수문.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어질고 장수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청와대 관람에선 볼 수 없었던 곳으로 이번에 처음 개방됐습니다. 생활 공간인 본체와 손님을 맞는 공간인 별채로 나눠져 있는데 단아한 한옥과 고즈넉한 마당에 눈길이 머뭅니다. 뉴스에서만 봤던 곳이어서 정말 낯설고 신비한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이제 풍경도 예쁘고 외국 손님에게 우리 가옥의 멋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쓰인 상춘제와 국빈 방문 시 공연과 만찬이 펼쳐진 영빈관도 관람객들에게 인기 장소입니다. 관저 뒤쪽으로 난 산책길을 올라가다 보면 마주치는 통일신라 시대의 석조 열외자상. 경내 곳곳에 숨겨진 문화유산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북악산으로 향하는 등산로도 열렸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쪽의 동쪽 길과 70 뒷길인 서쪽 길이 이번에 열리면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에 등산로가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못 들어왔지. 이게 처음이죠. 이게 진짜로 여기 처음이야. 개방 첫날인 오늘 사전 신청에 당첨된 2만 6천 명이 청와대를 돌아봤습니다. 다만 건물 내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관람객들이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2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청와대 관람이 가능하고 그 이후 관람 계획과 건물 내부 관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장려의 여러 경력 중에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학생 경연 대회에도 출품이 돼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에도 전문 개발자가 도움을 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개발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개발비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쉐어리. 시청각 장애인이 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사전에 등록된 봉사자들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앱의 소유권자로 등록된 이는 모두 3명. 그중 1명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입니다. 지난 2019년 한양이 다른 2명과 만들었다고 소개돼 있는데 그 2명은 이종사촌입니다. 이 앱은 미국의 공모대회 2곳에도 출품됐습니다. 한양이 만 14살로 중학생이던 2019년 18세 이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도 출품해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 홈페이지에서 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참가 학생은 소스 코드까지 제출하라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 앱의 소스 코드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앱의 시연 영상에 노출된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연결된 남성에게 이 앱에 대해 묻자 자신이 돈을 받고 개발해줬다고 말합니다.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플랫폼 크몽을 통해 학생 숙제라며 의뢰받았다는 겁니다. 크몽으로 해서 의뢰받았던 거예요. 금액은 200짜리였고 학생 방학 때 숙제라고 해서 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회 규정에 자원봉사자로 멘토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코드 작성을 포함해 학생이 제출하는 어떤 부분도 제작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개발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중년의 여성이 온라인 대화로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뭐 변호사라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서울시에 그 장애우 앱이 있더라고요. 도움받는 앱. 이 여성으로부터 이미 나와 있던 서울시 장애인 앱을 참고하라는 주문을 받았고 학생들과 앱 개발에 대해 직접 소통한 적은 없다고 이 개발자는 말했습니다. 대회 규정상 주최기관의 동의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고 멘토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 개발자는 멘토 등록을 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해당 대회에는 사업계획, 홍보 영상, 앱 소스 코드를 출품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 한 후보자 딸은 아이디어, 홍보 동영상 제작에 참여했고 앱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양이 아이디어를 개발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를 추가 문의하자 팀원들끼리 아이디어를 서로 나눴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일주일 뒤에 열리는 올해 한 칸 국제영화제에는 한국 영화들이 대거 초청됐습니다. 칸 수상 경력이 있는 박찬욱 감독이 신작을 들고 다시 칸을 찾고요. 기생충으로 칸에 각인된 배우 송강호는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한국 영화로 나무주연상에 도전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는 감독으로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조국형 기자입니다.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엄마와 그 아기를 몰래 팔아넘기려는 사람들. 영화 브로커는 이들의 특별하고도 따뜻한 여정을 따라갑니다.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입니다. 오래전부터 배우 송강호, 강동원과 영화를 찍고 싶었다던 고레에다 감독. 드디어 함께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습니다. 2018년 영화 어느 가족으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그에게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とても自分自身も納得できるとても大好きな作品になりましたし、カンヌでお披露目という本当に素晴らしいスタートを切ることができて
2019년 영화 기생충 이후 다시 칸에 초청을 받은 송강호. 벌써 7번째 초청으로 칸의 단골 손님입니다. 나무주연상 수상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아마 없지 않을까.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 인정받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저는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팬데믹 기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섭외했다는 배우 이지은도 칸에 첫 입성합니다. 살면서 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배우고 눈에 다 담아오고. 박찬욱 감독도 박해일, 탕웨이와 함께한 새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4년 심사위원 대상, 2009년 심사위원상을 받은 그는 첫 황금 종려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징어 게임의 스타 이정재도 감독 데뷔작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며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칸 영화제가 잇따라 보낸 초청장은 높아진 한국 영화의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한국 영화 3편이 출격하는 칸 영화제는 17일 개막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1,000만 명, 인구 5명 가운데 1명꼴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탈모인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병원이 있어서 찾아가 봤더니 전립선 비대증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쓰는 약을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탈모약으로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위험한 건 아닌지 김지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과목을 진료한다는 대전의 한 의원. 평범한 동네 의원처럼 보이지만 인터넷에서 이른바 탈모인의 성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접 탈모 진료를 받으러 찾아가 봤습니다. 의사를 만나기 전 간호사는 대뜸 진단은 없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약 처방이 나간다고 설명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원장은 두피나 모발 상태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정밀 촬영은커녕 제대로 된 문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석 달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합니다. 그러면서 효과를 장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와 상관없이 가급적 빨리 약 한 번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두피에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그 2가지만 잘 하면 원하는 효과 볼 거고요. 어떤 약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묻자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각자 약에 대한 설명은 그 약국에 보면 약국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진료와 처방까지 단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원장이 처방해준 약은 먹는 알약 4알과 뿌리는 약 등 5가지. 그런데 먹는 약 가운데 바이모정과 알닥토는 고혈압과 신부전증 치료제입니다. 탈모 치료제와 성분은 비슷하지만 저혈압이나 간,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스카테론정은 4분의 1로 쪼개서 처방했는데 이 약은 가루만 만져도 태아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어 여성인 취재 기자에겐 아예 처방이 금지된 약물입니다. 태아의 남성 호르몬 생성도 억제하게 되어 성기의 기형이라든가 장애를 줄 수가 있으므로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묻지마 처방을 하는데도 탈모 치료로 유명한 이유는 바로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석 달치 약값이 12만 원인데 보통 20만 원쯤 하는 탈모 치료제 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말부터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허위와 대리 처방. 건강보험공단 역시 고혈압과 전립선 약을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허위 처방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병원을 다시 찾아 원장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원장은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원장님 본인이 잘못했다 그런 건 안 하신다고. 이 약을 드시고 의사를 너무 드셔서 무리해서. 취재가 시작되자 보건복지부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장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